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스포츠 대회 역대 시청률 순위를 보면 5위는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차지했고, 4위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영국 국기로 지정되기까지 한 크리켓 월드컵이 올라있는데요. 명연방 국가에서는 럭비와 함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는 종교와도 같은 스포츠라고 하죠. 3위 또한 약간 의아할 수 있는 투르드 프랑스예요. 사이클 대회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로드바이크 경주는 F1 축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라고 해요.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일 정도만 휴식 기간을 가지며 약 3,500km 이상의 프랑스 전역을 달리는 죽음의 레이스로 유명하죠. 2위는 전 세계 모든 축구팬이 기다리고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보게 된다는 피파 월드컵이에요. 특히 한국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함께 4강 신화를 쓰기도 했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대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1위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스포츠를 한데 모아놓은 선물 상자 같은 하계올림픽이 차지했네요. 그런데 이런 대회들을 보다 보면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수백억 원이 넘는 몸값의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항전에서는 얼마나 받을까라는 의문이죠. 대부분의 선수들을 보면 소속팀 경기보다 국가대항전에 더 사력을 다해서 뛰는데, 혹시 경기 수당을 많이 받거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보너스를 많이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야구, 축구, 배구, 농구를 한국의 4대 프로 스포츠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국내 리그 인기만을 놓고 비교해본다면 프로야구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2000년대 초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프로축구는 프로배구에게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어요. 하지만 기준을 국제경기로 넓힌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021년 치러진 도쿄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경기는 여자 배구 4강전 경기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가 몰린 경기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4대0 대승을 거둔 조별 예선 루마니아전이었어요. 국내 리그에선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야구는 4강전에서 일본을 만나 한일전 특수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배구와 축구에 비해 관심이 많이 뒤떨어졌었죠.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당시 배구는 김연경이라는 세계 최고 플레이어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특히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은 구면제, 정확히는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야구는 개최국 일본의 꼼수로 인해 고작 6개국만이 출전한 대회였기에 많은 비판을 받은 영향도 있었어요. 축구는 왜 국제경기가 인기가 많은 거죠? 한국 축구 인기의 최고 전성기 시절은 역시 2002년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당시 한국 축구는 아시아의 맹주이긴 했어도 대부분의 주축 선수들이 국내파였고, 해외 진출을 하더라도 제1리그로 많이 진출할 정도로 축구의 중심지인 유럽으로부터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죠. 하지만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쓰며 유럽 구단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유럽리그 등 탈라시아를 하면서 동시에 국내 프로축구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거예요. 국내 프로축구 시장이 침체된 것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럽 정상급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선수들이 다 같이 뭉치는 A매치 경기는 인기가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A매치는 돈을 더 많이 받나요? 예전에는 A매치에서 패배하거나 이기더라도 약팀을 상대로 졸전을 펼칠 경우, 내가 저런 경기 보려고 세금 내는 거 아니다, 정부는 왜 저딴 데에 세금 낭비하냐라는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비용은 모두 대한축구연맹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따로 포상금을 걸지 않는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일도 없고, 선수들 수당도 연맹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차출되어 받는 수당은 나라별로 다른데, 한국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되는 첫날부터 1일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요. 만약 소집 기간이 일주일이라면 7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손흥민도 하루 10만원씩 받는 건가요? 소집 수당은 선수별 차이 없이 지급되기에 특정 선수가 더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유럽 축구는 시즌과 비시즌의 구분이 없기에 국가대표팀에 차출되거나 비시즌 기간에 휴식차 팀을 이탈하더라도 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요. 비시즌의 개념을 재활과 재충전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유럽리그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계산할 때는 간단히 주급의 51을 곱하면 돼요. 다시 말해 손흥민 선수의 경우 소속팀 토트넘으로부터 주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연맹으로부터도 소액이지만 수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스포츠, 특히 메이저리그의 경우 비시즌 기간과 스프링 캠프 기간에는 선수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선수들은 시즌 기간인 6개월 정도만 야구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고액의 연봉 계약을 맺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6개월만 일하고 돈을 버는 구조이기에 이득이겠지만 대부분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저임금을 받기에 비시즌 기간에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고 해요. 2020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미국 야구가 중단되자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이었던 추신수는 5년 넘게 한 마이너리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다며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 191명에게 각각 $1,000씩 생계비 지원까지 해줄 정도였죠. 소집 수당 외에 경기 수당은 없나요? A매치 수당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다고 해요. 다만 2008년 경력금 제도가 신설돼 경기 중요도 등을 고려해 축구협회 집행부가 경기 수당 액수를 결정하게 되고 월드컵과 아시안컵 등의 대회는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 친선 경기는 경기 후 바로 지급된다고 해요. 특히 친선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경기라고 판단된다면 수당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한일전을 들 수가 있어요. 세계 정상급 국가와의 경기보다 한일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기에 경기 수당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한국의 경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직전 일본과의 원정평가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선수들에게 경기 수당으로 5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이 당시 평가전 평균 수당이 200만원일 정도로 그만큼 한일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엔 그 당시 9월에 치러진 파라과이 평가전에서는 15만엔, 10월 아르헨티나전에서는 20만엔이 지급되었었는데 같은 달 열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는 고작 5만엔이 지급되었다고 해요. 이긴다고 하더라도 10만엔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들이 생각하는 한일전의 중요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듯하죠. 또한 경기 수당이나 승리 수당은 다른 국가라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잉글랜드의 경우 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잉글랜드 대표팀은 2007년부터 베컴 등의 주도로 선수들의 경기 수당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총 기부한 금액을 그동안 치러진 A매치 경기 수로 나눠서 대략적인 소집 인원으로 다시 나눠준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이 계산의 결과값이 정확히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선수가 받는 경기 수당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대략 비슷한 금액이라고 추정되며 해리케인의 경우 소속팀에서 받는 주급에 비해 100분의 1만큼의 수당을 받으며 뛴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럽리그는 소속팀을 벗어났더라도 주급이 나오기 때문에 A매치 수당의 정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더욱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는 자체로 선수들에게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죠. 혹시 A매치 중에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일반 A매치 중 부상을 당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해당 축구협회가 수술 비용 등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해요. 하지만 선수의 주급은 오롯이 소속팀에서 부담해야 하기에 주축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월드컵의 경우 예선전 포함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다면 FIFA가 수술비는 물론 해당 선수의 주급까지 보상하고 있어요. 2020년 리버풀의 센터백 조 고메스는 A매치 기간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었지만 무릎 힘줄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FIFA는 고메스의 주급을 고려해 2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죠. FIFA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클럽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연간 예산으로 7천만 유로를 책정해 놓는데 재밌는 건 만약 부상 선수들이 많아서 예산이 바닥난다면 그 후에 부상당하는 선수의 소속팀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A매치 상대팀은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궁금해요. 평가전의 경우 축구협회와 국가대표 감독이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는데 평가전인 만큼 목표로 하는 대회에 걸맞은 상대팀을 골라야 하고 선수들의 기량도 점검해야 하기에 너무 수준이 낮은 나라는 피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축구 강팀들이 몰려있는 유럽과도 멀고 남미와는 더 멀어요. 대부분의 유럽과 남미 팀들은 주변에 강팀이 널렸기에 굳이 멀리 떨어진 한국까지 와서 평가전을 할 이유가 없어 상대를 고르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해요. 우리가 가면 안 되나요? 평가전은 누군가가 특정 팀에게 요청을 해서 합의를 거쳐 성사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팀과 경기를 치르고 싶고 그들과 경기를 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이 대전료는 강팀일수록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속한 팀일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 금액을 입장 수익과 중계권료로 메꿔야 하는 시스템이죠. 만약 상대팀에게 대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원정 경기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해 6월 브라질을 초청해 평가전을 갖는데 브라질은 명성만큼이나 대전료가 비싼 나라로 유명하기에 최대한 입장 수익과 중계권료로 메꿔야 하죠. 그럼 우리가 너무 손해 아닌가요?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유명한 나라일수록 티켓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브라질은 대략 30억 원 이상의 대전료를 지급해야 초청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이번 브라질과의 평가전 티켓 예매는 74만 명이 몰리면서 순식간에 매진되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공식 입장 인원은 66,704명으로 제일 저렴한 좌석의 티켓 가격으로만 계산해봐도 엄청난 금액이고 여기에 중계권료까지 더한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죠. 더욱이 브라질 전을 시작으로 연달아 잡힌 강팀들과의 평가전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 수 있어 수익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축구를 보다 보면 승리했을 때의 희열만큼이나 반대로 패배했을 때의 분노도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선수들이 자신의 명성보다 적은 금액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뛰듯이 우리도 잘할 때만 박수 칠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도 격려의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성숙한 응원 문화를 정립했으면 해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